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곧 앞에 4자를 달게 되는 여성입니다. 저는 전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현재 재혼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이미 새로운 출발을 한 제가 왜 사연을 쓰게 됐냐면 이혼하며 하지도 못했던 복수를 재혼하고 시원하게 하게 되어서입니다. 유쾌하고도 통쾌했던 복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혼하고 3년이 지난 후에 재혼을 했습니다. 당시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으로 재혼한 남편이 살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계속해서 이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사하자. 신혼인데 새로운 집에서 알콩달콩 살고 싶어. 여기는 나 혼자 살던 데라 여기저기 묵은 먼지도 있고 무엇보다 당신이랑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사실 저는 남편이 살던 곳도 충분히 괜찮았지만 남편이 저렇게까지 조르는데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남편의 말대로 신혼집을 뒤늦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동네,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부동산에 도착했죠. 이미 하루 종일 집만 보고 있었던 터라 조금 지친 상태라 소파에 널브러진 듯 앉아 있었어요. 사장님은 주차한 남편이 돌아오기 전 화장실을 급히 다녀오겠다며 갔고요. 혼자 남은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부동산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편인 줄 알고 눈을 떴는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남편은 맞긴 한데 재혼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요. 제 맞은편에는 전 남편이 앉아 있더라고요. 들어올 때부터 저를 알아본 전 남편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눈을 뜨며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전 남편이라면 아는 척도 하지 못할 것인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넌 아직도 월세에서 못 벗어난 거야? 이혼하고 처음 마주쳐서 한다는 말이 졌단 말이라니.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싶더라고요. 당시엔 매매하고자 집을 알아보러 다닌 것이었지만 이혼 직후엔 월세방을 전전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데요. 전 그 비열하고도 교만한 태도에 그저 웃음만 나와서 대답 대신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질색을 하며 또 입을 열더라고요. 드디어 미친 거야? 웃긴 왜 웃어? 무섭게. 아, 진짜 재수없다. 하필 당신을 여기에서 보냐? 이렇듯 전 남편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저에게 험한 말만을 뱉어내는 순간 부동산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엔 화색이 돌았는데 전 남편의 얼굴은 굳어버리더라고요. 그 굳어버린 얼굴. 이혼할 때 제가 전 남편의 얼굴에서 그렇게나 보고 싶었던 표정이었는데 이제야 저 꼴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 인간과 함께했던 결혼 생활과 이혼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아니, 과거 회상이니 남편으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며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제가 원해서 가정주부가 되었던 건 아니었어요. 시댁과 남편의 바람이라 들어주게 된 것에 가까웠죠. 결혼한 여자가 회사로 놔둘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남편 내조나 잘하면서 얼른 임신이나 해. 그게 결혼한 여자가 제일 잘해야 할 일이니까. 시모는 저만 보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닥달했고 남편도 시모의 뜻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유가 달랐죠. 나도 엄마랑 생각이 같아. 당신이 회사 그만뒀으면 좋겠어. 남편이 이런 말을 처음 했을 땐 섭섭했습니다. 결혼 전엔 부모님보다도 저를 더 많이 이해해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청혼을 할 때도 결혼만 하는 것뿐이지 지금처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네 삶을 살아라. 본인은 그저 곁에만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니
제 입장에선 섭섭할 수밖에 없었죠. 어? 당신도? 왜? 당신은 내 일 존중한다고 결혼하고 나서도 회사 다니는 거 찬성이라고 했잖아. 제 목소리에선 섭섭함이 가득 묻어나왔고 남편도 이런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엄마처럼 당신이 날 내조하고 서둘러 임신하길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난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히 쉬었으면 해서 그래. 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이때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다며. 난 그런 당신이 늘 안쓰러웠어. 이젠 내가 당신 남편이자 보호자가 되어줄 테니까 회사 쉬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저를 그렇게나 아끼고 있다는 마음을 알고 나니 차마 그 뜻까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권유대로 일을 그만뒀고 그렇게 가정주부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생활하는 것엔 큰 무리가 없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기도 했고 저희 식구 먹고 사는 것엔 무리가 없을 정도로 벌고 있었기에 돈 걱정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그 지나가는 시간만큼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남편도 변해가더라고요. 처음엔 잘만 주던 생활비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는 생활비 있잖아. 꼭 그만큼 다 필요해? 좀 더 줄일 순 없어? 공과금이나 통신비 같은 건 고정이니까 힘들 거고 줄이려면 식비에서 줄여야 할 텐데 요즘 많이 힘들어? 그렇지 뭐. 그러면 식비를 좀 줄여. 당신이 점심때 굶기만 해도 식비가 확 줄겠네. 앞으로는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고 굶어. 점심때 저 혼자 먹는데 차려 먹으면 뭘 얼마나 차려 먹겠어요. 아침에 먹다 남은 반찬으로 대충 끼니만 챙기는 것이 끝인데. 하지만 남편은 마치 제가 집에서 먹고 노느라 돈만 낭비한다는 듯 말하곤 했습니다. 나에게 말하진 않아도 회사 사정이 좋지 않겠지, 나름 쌓인 스트레스가 있겠지 하고 남편을 이해하려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무시와 비판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당신 입술에 뭐야? 화장품 새로 샀어? 집에서 놀고 먹는 여자가 왜 쓸데없는데 돈을 써? 이거 산 거 아니고 원래 있던 거야. 입술 보호제인데 색이 있는 것뿐이라고. 그래? 하여튼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당신이 집에서 놀고 먹더니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잊은 것 같아 다시 한번 말하는데 회사 출근한다고 뚝딱 돈 생기는 거 아니다. 남편이 집에서 놀고 먹는 당신한테 생활비 준다고 가진 고생 다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란 말이야. 저도 천사가 아니라 사람인지라 남편의 이런 무시가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자존감도 바닥을 쳤고요. 그래서 전 참다 못해 다시 복직을 하겠다고 했죠. 마침 회사에서도 다시 돌아올 순 없냐고 연락이 와 이때다 싶기도 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내가 바라서 회사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쉬라며. 이때껏 고생했다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돈돈돈거리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다 자유롭게 하면서 살아? 나 지금 숨 막혀. 100원짜리 하나도 제대로 못 쓰는 게 자유야? 내가 언제 100원짜리 하나도 자유롭게 쓰지 말라고 했어. 마음대로 쓰라고 생활비 주잖아. 단 아껴서 쓰라는 거지. 뭐 하나 제대로 사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게 자유야? 됐고 나도 다시 복직할게. 해서 돈 벌어올 테니까 이젠 나한테 돈돈돈 하면서 뭐라고 할 생각도 하지 마. 워낙 돈 가지고 압박을 줬으니 제가 복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허락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화까지 내며 제 복직을 반대하더라고요. 복직은 무슨 복직이야. 회사 다닌다고 바깥으로 나돌면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려고. 난 절대 싫으니까 지금처럼 집구석이나 있으면서 주는 생활비로 살아. 알겠어? 내가 무슨 짓을 한다는 거야? 그냥 회사만 가겠다니까? 그렇게 싫으면 나한테 돈 가지고 뭐라고 하지 좀 마. 내가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끼면서 사는데 달에 1,000만 원씩 막 쓰는 여자처럼 대하지 말란 말이야. 저는 복직을 허락할 것이 아니라면
저에게 다신 돈 가지고 야박하게 굴지 말라고 했고 남편도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지만 남편은 조금씩은 말을 가려하려고 노력하더군요. 하지만 무시하는 언행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제 속은 계속해서 굶어갔습니다. 거기에다 결혼 4년 차까지 임신도 되지 않더라고요.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모에게서도 압박이 드세게 들어왔습니다. 너는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임신 하나도 못하면 어쩌자는 거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회사 생활 다 하면서도 둘셋씩 잘만 낳는다더라. 하나만 낳아도 된다고 해도 둘셋씩 낳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너는 집에서 편하게 놀면서 애만 가지라고 해도 그것도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리저리 마음 들 곳 하나 없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기로 했어요. 우선 병원은 죽어도 가고 싶지 않다는 남편을 병원에 끌고라도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남편의 회사 앞으로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갔어요. 때마침 직원들과 함께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당장 남편을 향해 돌진하려는데 남편이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더니 직원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급히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불편해하니 따로 점심을 먹는가 보구나 하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골목을 돌아 들어간 곳엔 어떤 여자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을 부리려던 제 목소리는 쏙 들어갔고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밝은 미소와 함께 만난 두 사람은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애절하게도 포옹을 나누더라고요. 자기, 왜 이렇게 늦었어? 점심시간 전에 나온다고 하더니. 미안해. 갑자기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 전화가 와서 서류 찾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돼버렸지 뭐야. 얼른 가자. 배고프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오늘 저녁엔 우리 집에 올 거지? 자고 가면 안 돼? 자고 가는 건 힘들 것 같아. 요즘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말이야. 대신 저녁 늦게까지 자기랑 있을 테니까 오늘은 참아줘. 외도가 확실했습니다. 제가 복직한다고 했을 때 나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그러냐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는데 본인이 밖에서 저딴 짓거리나 하고 있으니 그딴 말이 나온 것이더라고요. 속은 부글부글 끓고 당장 그 두 사람에게 달려가 고함을 지르며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꾹 참고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뒤쫓아가 다른 사진도 찍었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그제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헌신하며 살았던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4년에 걸쳐 밟힌 자존감보다 남편의 배신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가 들은 대로 상간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것인지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울분을 삼키며 저는 꾹 참았고 다음 날부터 변호사분을 만나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모였어요. 전화로 임신 압박을 한 것으론 모자랐는지 직접 얼굴을 보고 임신 압박을 하고자 찾아온 것이었죠. 그리고 남편도 함께 들어왔고요. 너 확실히 병원 다니고 있는 거 맞지? 나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몸에 이상이 있는데 아무 이상도 없는 척 멀쩡한 척 우리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아들은 밖에서 외도나 저지르고 다니는데 그건 알지도 못하고 며느리만 잡는 시어머니라 기가 차더라고요. 심지어 임신이 원인이 되는 시집살이라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이미 이혼을 하고자 변호사도 만나고 다니는 판국에 더는 저도 그 폭언들을 듣고만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시모처럼 다리를 꼬고 팔짱을 딱 끼고 앉아 시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병원에 아직도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어머님 아들이 가자고 해도 병원을 안 가네요? 애는 뭐 저 혼자 가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아들이 안 가는데 임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아들한테 좀 말해보세요. 뭐?
남편 하나 설득 못해서 나한테 시키는 거야? 너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남편 하나 못 구슬려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러게요. 그런데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그 똥꼬집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 저는 이미 포기 상태니 정 손주가 보고 싶으시면 어머님 아들부터 설득해보세요. 저는 건강하다고 하니 우리 둘 중 문제가 있다면 어머님 아들일 테고 그럼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할 사람도 어머님 아들 아니겠어요? 너 지금 내 아들한테 하자라도 있다고 말하는 거야? 이 건방진 것이 어디 감히 이딴 말을 입에 올려? 어머님이 먼저 저를 의심하니까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저한테 막말하지 마세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네 아들이 바람이 났다고 말할 순 없으니 시모가 한 그대로 돌려주며 약을 올렸을 뿐인데 시모 반응이 참 찰지더라고요. 얼굴도 붉어졌고 몸까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제 말이 다 헛소리란 걸 증명이라도 하고 싶은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하는 말 다 들었지? 당장 내일 병원부터 가. 가서 우리 아들한테 하자 따윈 없다는 걸 증명해내란 말이야. 그래야 저 건방진 것이 입을 다물지. 하지만 눈치 없는 남편은 분위기 파악이라는 못하고 몸을 베베 꼬며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병원? 나 가기 싫은데. 내가 내 몸을 아는데 나 건강해. 진짜요. 누가 너 건강한 거 몰라서 그래? 제가 저딴 식으로 말하잖아. 참말 말고 가. 남편에게 다시 한번 호통을 친 시모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협박을 하더군요. 너 우리 아들 결과 나오고 다시 얘기해. 그때도 뚫린 입으로 지금처럼 말할지 두고 보자. 겁이 나기는커녕 웃음만 났어요. 검사를 받든 말든 남편이 건강하든 말든 이혼할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시모는 마지막까지 건방지다는 말과 함께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시모가 떠난 후 남편의 질책이 이어졌지만 그 또한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왜 그딴 식으로 말해서 나까지 귀찮게 만들어?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그만이잖아.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니까. 이렇듯 대답할 가치도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남편과 함께 그토록 바라던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이혼을 결심한 순간의 말입니다. 생각 같아선 병원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병원엔 함께 갔네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혼을 비밀에 붙이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데 제 뜻대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니 남편에게 빼앗아 올 재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은 시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남편의 재산은 저와 이혼을 준비한 것처럼 오래전부터 재산을 빼돌린 듯 했습니다. 즉 저에게 나눠줄 재산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나마 상간녀 소송과 그에 따른 위자료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마저도 재판장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반성하는 척을 하니 얼마 받아내지도 못했고요. 이혼 판결이 나고 난 후 전 남편이 지어 보이던 미소와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의 4년의 지옥 같던 시간은 위자료 몇 푼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위자료도 아까운데 그간 정이 있어 주는 거니까 그 돈으로 월세방이나 구해서 살아. 허름한 월세 원룸은 구하지 않겠어? 끝까지 반성이란 없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항소를 해서 숨긴 재산을 다 찾아내야 하나, 불륜으로 소문내서 흠집을 내야 하나 고민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저에겐 이로운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그 집안과 연을 끊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판결이 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항소를 포기하고 아낀 시간을 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쓰기 시작했어요. 우선 집부터 구했습니다. 수중에 가진 돈이 적다 보니 월세방이라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렇게 살 곳을 구한 저는 취업을 하게 되었죠. 전에 다니던 회사에는 복직을 할 수 없었지만 다른 작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워낙 탄탄한 회사라 평생 직장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였죠. 이혼을 하며 경력 단절된 수중에 가진 것이라곤 위자료뿐인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잘 해내고 있는 저에게 밤마다 참 많은 위로와 칭찬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에겐 큰 위안이자 도움이 되었고 전 그 누구보다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단절된 시간을 채우고자 새벽에 회사를 나갔고 회사에서 제일 늦게 퇴근을 했어요. 일도 건강해야 하니 아침으로 먹을 도시락까지 챙겨 다니며 일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장님도 일찍 출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1인분일 뿐인 도시락을 나눠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먹기에도 눈치가 보이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전 2인분을 준비해 새벽마다 사장님과 함께 이른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늦게서야 퇴근을 하게 되면 사장님이 사주는 밥을 먹곤 했고요. 그렇게 의도치 않게 사장님과 출퇴근을 함께 하게 되었고 삼시세끼 밥도 함께 먹게 되었죠. 당연히 저희는 가까워졌고 어느 날은 사장님이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재혼 생각이라곤 조금도 없었던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 총 3번의 고백 끝에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어 지금의 부부 사이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잊고 한 사람을 죽도록 미워했단 나쁜 감정도 잊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했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울고불고 해봤자 저에게 남는 것이 하나 없으니까요. 그렇게 굳게 마음먹고 재혼까지 한 것이었는데 전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남편을 본 전 남편은 굳은 얼굴로 남편을 본다 싶더니 금세 영업용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남편에게 달려가더라고요. 저에게 보이던 태도는 당연히 사라졌고 금방이라도 땅에 기어가듯 저 자세로 말입니다. 사장님이 여기 무슨 일이세요? 집 보러 오셨어요? 저도 집 보러 왔는데 이런 우연이 있나? 아니, 인연 아닐까요? 그저 우연일 뿐이죠. 요즘 집 좀 알아보느라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다 돌아다니고 있으니 아는 사람 만나는 건 놀랍지도 않네요. 아, 그러시구나. 그나저나 주문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아직 주문이 없으시던데 혹시 다른 회사랑 거래하시려는 건 아니죠? 저희가 이번엔 진짜 제대로 납품하도록 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들어보니 전 남편의 회사가 제 남편의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의존도가 많이 높은 듯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거래를 끊을 모양인지 마지막 납품을 끝으로 더는 주문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 남편이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났습니다. 6개월 정도 됐나? 거래하던 회사가 있는데 처음엔 일정도 잘 지키고 물건도 깨끗하게 잘 만들어더니 최근 들어 너무 엉망이야. 그러면 안 되지. 나쁘게 안을 못 지키면 물건이라도 똑바로 만들어 와야지. 그런 회사는 빨리 끊어내야 돼. 괜히 우리 회사 이미지만 나빠져. 그래야겠지. 그 회사는 우리 회사 거래 끊기면 타격이 큰 것 같아서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야겠지. 그 회사는 우리 회사 거래 끊기면 타격이 큰 것 같아서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 생각해 줄 때는 아닌 것 같네. 이번에 선결제한 건까지만 거래하고 다신 주문 넣지 않아야겠어. 그 엉망진창인 회사가 바로 전 남편의 회사였더라고요. 세상 참 넓고도 좁다더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엮일 수가 있는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감정은 잠시, 어쩌면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다 싶더라고요. 그때 조금의 복수도 하지 못하고 순순히 물러났던 저에게 이제라도 한풀이 제대로 하라는 복수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니 제가 잠자코 앉아 두 사람을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곧장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전 남편을 친히 소개해 주었어요. 여보, 이 사람 알아? 어? 우리 거래처 사장님. 당신도 아는 사람이야? 인사해. 이 사람이 내 전 남편이야. 왜? 바람나서 이혼했다던 전 남편. 저에게 전 남편의 존재를 들은 남편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남편의 청혼을 거절하며 전 남편과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이혼하게 됐는지 다 설명하며 다시 결혼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애도 하기 싫다며 거절했거든요. 남자라면 치가 떨린다고요. 그때 제가 받아주지 않아 남편의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른 듯 했어요. 거기에다 저를 그토록 괴롭힌 인간이라고 하니 더욱더 분노가 치솟는 듯 했죠. 남편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자 전 남편은 더욱더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나마 본인이 한 잘못은 알고 있는지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저에게 급하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신 것도 몰라 뵙고 아깐 제가 말이 심했죠?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과거 생각은 마시고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생각하시고 잊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한 전 남편은 저와 남편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도망을 치더라고요. 남편의 표정을 보았을 때 그 자리에서 당장 거래를 끊겠다는 통보를 하고도 남을 것 같으니 그 말을 듣기 전에 도망을 치는 듯 했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생길 기회라도 노릴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도망을 친 전 남편은 뻔뻔하게도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있잖아. 나도 면목 없는 거 아는데 제발 좀 살려주라. 남편한테 말해서 우리 회사랑 거래 좀 계속하라고 해줘. 알아보니까 사랑꾼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당신 말이라면 다 들어줄 거 아니야. 그나마 악연도 인연이라고 그대로 있다간 거래가 끝날 것 같으니 저에게 부탁을 하고자 연락을 한 것이었죠. 정말 멍청하지 않은가요? 재산 다 빼돌려 고작 위자료 몇 푼 쥐어주고 내쫓아놓고선 그딴 부탁을 하면 제가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요. 처음엔 그냥 그 전화통화에 단칼에 거절하며 쓴맛을 느끼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구구절절 사정을 끊임없이 늘어놓더라고요. 내가 왜? 네가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할 주제나 된다고 생각해? 너랑 나 사이에 아직도 뭔가 끈끈한 게 남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 너랑 나는 악연이야, 악연. 제발 그러지 말고 나 좀 살려주라. 나 애가 벌써 4살이야. 애는 죄가 없잖아. 나 우리 아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 여자가 사치가 너무 심해서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이 거래 끊기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저와 이혼할 무렵엔 이미 상간녀가 임신한 상황이었더라고요.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지만 그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건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오더군요. 어쩐지 이혼만큼은 끝까지 반대할 것 같던 전시모가 이혼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에다 아들이라고 하니 아주 상간녀 기가 살아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 하더군요. 소송 중에서도 온몸에 명품을 휘두르고 다니더니 아들을 낳고 난 후 그 사치가 더 심해진 듯 했죠. 나름 잘 나가던 회사는 어려워졌고 가세까지 기울었으니 상황이 급하긴 급해 보이더군요. 저런 이야기까지 하며 굽히고 들어오는 것을 보아하니 말이에요. 일단 기다려. 상황 보고 물어는 볼 테니까. 난 분명 물어만 본다고 했어. 괜히 안 돼도 내 탓할 생각은 하지도 마. 당연하지. 내가 당신 탓을 왜. 그냥 말만 좀 잘해줘. 부탁할게. 정말 도울 생각이었냐고요? 전 남편의 사연팔이에 마음이 동했냐고요?
전혀요. 더 큰 약을 올리기 위해 잠시 뜸을 들인 것뿐이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전 남편은 애가 제대로 타는지 날마다 문자가 오더라고요. 말은 꺼내봤어? 남편이 뭐래? 나 정말 너무 애 같아서 그래. 뭐라도 대답이라도 좀 해줘. 답장 기다릴게. 좋은 답 기다려도 되는 거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전 남편의 애를 태웠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애가 타들어갈 무렵 저는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잘 말해봤는데 어떡하지? 우리 남편이 그 회사랑 거래 절대 2번 다신 하기 싫다는데? 저만의 뜻은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남편은 전 남편의 회사와 거래를 끊으려고 하기도 했었고 혹시나에 다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단칼에 싫다고 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을 너무 잘해서 그 회사가 없었으면 내가 큰일이 난다고 해도 당신한테 한 거 생각하면 고민도 없이 거래 끊을 판인데 일을 그따위로 하면 거래는 무슨 절대 재계약은 없어. 이렇다 보니 저도 고민 없이 전 남편의 약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전 남편은 긍정적인 답변이 올 거라 한가득 기대했다가 제가 안 된다고 하니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오는 듯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뭐? 너 지금 장난치냐? 안 될 거 있으면 진작 안 된다고 하면 되지. 일주일 동안 사람 애 태우더니 이제 와서 뭐? 안 된다고? 나한테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버림받은 복수를 이딴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 안 해? 야, 내가 너한테 복수를 할 거였으면 이렇게 사소하게가 아니라 더 각 잡고 제대로 하지 않았겠어? 네가 나한테 한 짓이 얼만데. 이건 복수도 아니야. 이건 그저 네 회사가 일을 개떡같이 해서 일하는 결과일 뿐이야. 나쁘기한 안 지켜. 물건 엉망이야. 거기에다 원가 뻥튀기까지. 그렇게 가지가지 다 해먹어 놓고선 거래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게 도둑놈 씹보라고 생각 안 하니? 뭐? 한 사장이 그놈이 그래? 기껏 자기 회사 물건 제일 먼저 제일 신경 써서 해줬더니 나한테 이러는 거 정말 아니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마음대로 해. 겁 하나도 안 나니까. 전 남편은 잔뜩 흥분해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고 저는 제 할 말만 해버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론 다 차단을 해버렸고요. 쌓인 건 아주 많았고 할 수 있는 짓도 많았지만 딱 거기까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우선 저와 제 남편의 도움으로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끊어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끝내려고 했던 것이었죠. 어찌 보면 그것은 제가 전 남편에게 주는 마지막 호의에 가까웠죠. 하지만 이 호의를 전 남편은 제대로 걷어차 버리더라고요. 제 뒷조사를 하고 주소를 알아내 남편이 없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것도 혼자가 아닌 전시모와 상간녀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세 사람을 동시에 보게 되니 시간을 거슬러 다시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1분 1초가 억울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뭘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 인간들이 알고나 이렇게 찾아온 것일까. 내가 여기서 입을 열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날 텐데 라고요. 하지만 저의 이런 마음을 알 리 없는 새 인간은 동시에 저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더라고요. 네가 뭔데 내 남편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들어? 이제 능력 좀 있는 남편 만났다고 힘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잘못 놀린 주둥이 때문에 몇 사람이 손가락만 빨게 되는 줄 알기나 해? 너 이혼한다고 했을 때 쿤말 없이 허락해 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지. 이제 와서 뭐? 복수? 이런 몹쓸 것이?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위자료 받아갔잖아. 그러면 계산 끝난 거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냐고. 셋 다 피해망상증이라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다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세 사람을 차례대로 보며 정확히 말해 주었습니다. 야,
너는 100년이 지나도 내 앞에선 그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말하면 안 되는 인간인 건 몰라? 어디 상간녀 주제에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쳐? 그리고 아줌마, 그땐 아줌마나 나 이혼하게 내버려둔 건 내 생각해서가 아니라 저 상간녀 배 안에 애가 들어앉아서 그랬던 거 모를 줄 알아요? 다 계산이 됐으니까 인심 쓰는 척 놔준 거면서 이제 와서 내 생각한 척 하기는. 두 사람의 뼈를 말로써 제대로 때려준 저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위자료 주면 끝이라고? 내가 너 나한테 안 뜯기려고 뒤로 재산 다 빼돌린 거 몰라서 위자료만 받고 이혼한 줄 알아? 다 내 인생이 아까워서 그쯤하고 끝낸 거야. 그걸 고마워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네 식구들 다 끌고 와가지고 이 난동을 피워?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우리 남편이 거래 끄는 건 내 입김 때문이 아니라 네 회사가 일을 못해도 너무 못해서 그런 거라고! 세 사람은 저의 대응에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음에 마지막 인내심이 무너지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던 사실을 밝혀야겠다고요. 최후의 복수를 그냥 해야겠다고요. 우선 저는 세 사람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요, 아줌마! 그 귀한 손자 유전자 검사는 해봤어요? 갑작스런 말에 전시모와 전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보이더군요. 그리고 상간녀는 말 그대로 아연실색하며 저를 보더라고요. 이 반응만 봐도 알 것 같지 않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 남편의 아들이자 전시모의 귀하디 귀한 손자는 전시댁 집안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하냐고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혼 소송을 하기 바로 직전 전시모의 닭달을 이기지 못해 전 남편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던 것을요. 그때 검사는 받았는데 이혼 소송을 하며 전 남편은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가지 않았었죠.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다녔던 병원이기도 하고 이젠 오지 않는다는 인사를 건네러 예약한 날에 병원에 갔었습니다. 평소대로 진료는 시작되었고 선생님은 제가 이혼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검사해도 환자분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저도 참 힘든데 아마 임신은 힘드실 거예요. 오랫동안 노력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을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사람을 버리고 다른 여자 찾아가더니 그 많던 재산 여자 사치 부리느라 다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남의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있는 꼴이라니. 이러니 제가 전 남편이 아들 이야기까지 하며 한 번만 도와달라는 연락을 해왔을 때 웃었던 것입니다. 그 꼴이 통쾌하고 드디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도 함구하고 비밀로 두려고 했던 건 다른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너무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저도 제 가정을 꾸렸으니 더는 그 가정에 상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굳이 제 입으로 밝히지 않아도 전 남편은 남의 자식을 키우는 걸로 자신의 벌을 상간녀는 평생 전전긍긍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벌을 받는다 생각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런데 결국 이 인간들이 우르르 저를 찾아와 제 입을 열게 만들더군요. 저의 말에 의아해하고 있던 두 사람은 대충 눈치가 왔는지 저를 다급하게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유전자 검사? 당연히 우리 아들 자식인데 유전자 검사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너 뭐 아는 거라도 있니? 내 손자가 우리 집시가 아닌 거야? 그러게. 당신 뭐 아는 거라도 있어? 도대체 뭘 알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두 사람의 언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상간녀는 제가 무어라 말이라도 할까 노심초사해서 제 입을 막기에 바빴습니다. 너 미쳤어?
유전자 검사라니. 당연히 내 남편 아들인데 왜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하라는 거야? 왜긴 왜야. 네 아들이 네 남편이 아들이 아니라고 확신하니까 그렇지. 아들이 아니란 게 진실이기도 하고. 너 진짜 미쳤구나. 나한테 남편 빼앗긴 앙금이 아직까지 남은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거 몰라? 상간녀는 제법 강하게 부인하며 저에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전 남편과 전 시모는 또 그 기세에 눌려 상간녀의 말을 믿는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나 귀가 얇아서 사업은 어떻게 했나 싶기도 했네요. 하긴 저 따위로 행동하니 회사가 망해가는 것이겠죠. 하여튼 저는 상간녀의 말에 피식하고 웃으며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내 전 남편이자 현 네 남편이 무정자증이야. 이 정신 나간 인간아. 쉽게 말해줘? 네 남편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라고. 그런 남자 아들이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의 발언에 상간녀도 상간녀이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때껏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충격. 상간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배신감. 이런 것들에서 오는 충격이 아니었어요. 그저 본인이 씨 없는 수박이라는 것이 큰 충격인 듯 하더라고요. 뭐? 내가 무정자증? 나도 모르는 내 병을 당신이 어떻게 안다고 막말이야? 나 그딴 거 아니거든? 나 건강한 남자라고. 아주 건강한 남자. 건강 같은 소리를 한다. 그건 네 바람이고. 너 기억 안 나? 우리 이혼하기 전에 병원 가서 검사한 거? 그때부터 이미 넌 무정자증이었어. 그런데 저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해? 정말 못 믿겠으면 다른 병원 가서 검사해 보든가. 저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말했고 두 사람은 그제야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온전히 믿는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는 저를 향해 도끼 눈을 뜨더니 저를 밀치고 따지기 시작했죠. 야, 진짜 내 가정 끝장내려고 작정이라도 했어? 그걸 왜 말해? 남의 가정 찢어놓고 네 가정은 무사할 줄 알아? 아무리 낭떠러지 절벽 앞에 서 있다고 해도 이건 아니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동시에 분노가 끌어올랐고 전 그대로 손을 올려 그대로 상간녀의 뺨으로 내리 꽂았습니다. 그리곤 다신 저에게 입도 뗄 수 없게 단단히 한마디 해주었어요. 야, 정신 차려. 네가 내 가정을 먼저 깼고 네가 그딴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탓 남 탓할 생각 말고 꼭 탓을 하고 싶거든 네 탓을 해. 알겠어? 상간녀는 뺨을 어루만지며 그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난장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모든 게 다 끝났다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본인이 무정자증이라는 충격에 빠져 눈물까지 흘렸고 전 시모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감히 네가 우리 집안을 속여? 이때까진 집구석에 처박혀서 온몸을 돈으로 처바르고 다녀도 아들 하나 낳은 것 때문에 내가 가만히 두고 봤는데 감히 씨를 속여서 우리 집에 들어와? 속일 게 따로 있지, 천벌 받을 거사! 나라고 처음부터 알고 속인 게 아니라고요. 나 진짜 남편 아들인 줄 알고 결혼했다고. 그런데 낳고 보니 아닌 걸 어쩌라는 거야. 그때서야 이혼을 해?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사람들한테 찬물을 어떻게 부어? 그러니까 내 탓하지 말고 어머님 아들 탓하라고요. 하필 왜 무정자증이야, 진짜. 뭐야? 이것도 뚫어진 입으로 막말을 안 해? 너네가 그 입 꽉 다물 수 있도록 오늘 폰때를 보여줄 테니 단단히 각오해. 아, 진짜 어머니, 이것 좀 넣으라고요. 이래도 대머리 되겠어요. 한 사람은 펑펑 울고 두 사람은 육탄전. 남의 집 앞에서 참 가지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미 저는 안중에도 없었고 저도 그 사람들에게 더는 하고픈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경찰을 불렀습니다.
10분가량 지난 후 경찰분들이 오셨고 처음엔 설득해 보려고 애쓰더라고요. 하지만 세 사람은 이미 자신들만의 세상에 들어가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고 결국엔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간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 얘기를 듣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뭐? 그 인간이 진짜 정신 나가버린 거 아니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서 그 난리를 피워? 당신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난 괜찮아. 말만 험하겠지 손대진 않았어. 그 여자만 머리채 다 뜯겼지. 마음 다친 것도 다친 거잖아. 안 되겠어. 그 인간 다시는 재기할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줘야겠어. 제가 충분히 했다며 말려봤지만 이미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남편은 이번만큼은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말릴 수가 없었고요. 그 후 남편은 같은 업종 사장님들을 만나 전 남편에 관한 모든 걸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 회사가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으면 남편 이야기를 제대로 꺼내기도 전부터 혀를 쳤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2번 다신 거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도 많고 인성이 글러먹어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사장님들도 계셨고요. 그렇게 전 남편의 회사는 망해갔고 그 가정도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 풀려난 즉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을 바라고 또 바라며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불일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쫓겨났고 전 시모는 충격으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된 전 시모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전 남편은 모든 의지를 상실한 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이사는 무사히 잘했고 새로운 집에서 여전히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임신에 성공해 안정기에 들어섰답니다. 병원에서 이제 안정기이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사연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축하를 받고 싶기도 했고 이젠 정말 전 남편에 대해 모든 걸 잊고 싶어서요. 오늘 이곳에 사연을 소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전 남편과 전 시댁에 관해선 모두 다 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이 확 풀리고도 남을 정도로 복수도 했고 다신 그 인간들이 저를 찾아올 것 같지도 않으니 이젠 정말 잊어도 되는 순간인 것 같아서요. 뱃속에 새로운 가족이 생기기도 했고요. 저는 지금처럼만 살아가 보려고 해요. 남편과 서로를 배려하고 의지하며 지내고 태어날 아이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면서요. 늘 행복만 했으면 하는 제 바람과는 달리 제 운명이 또 저에게 어떤 시련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가 있다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잘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